2025년의 동지는 여느 해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작은 설이라 부르며 팥죽을 나누어 먹듯 중국인들에게 동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베이징 중남해의 견고한 붉은 담장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날카로웠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이 시기, 중국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그 어둠보다 더 깊고 잔혹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가 마주한 두 건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그 시점과 대상이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한 줄기 피비린내는 안후이성 합회의의 차가운 첨단 기술 사무실에서 시작되었고, 또 다른 비극의 전조는 베이징 동면화 후동에 위치한 중앙희곡학원의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양자 기술을 다루던 국영기업의 젊은 수장, 루핀과 예술계의 거물, 하오룽은 그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몰락을 연결해보면 시진핑 주석의 가장 핵심적인 인맥을 겨냥한 정밀한 칼날이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대총관 딩쉐샹의 숨은 돈줄을 끊어버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부인 펑리 위안의 얼굴과도 같은 예술적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영 매체가 쏟아내는 장밋빛 선전의 안개를 뚫고 동지 전야에 벌어진 이 잔혹한 숙청의 실체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패 척결의 검인지 아니면 권력의 마지막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도살인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먼저 안후이성 합회의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자본시장에서 신질 생산력의 상징으로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국돈 양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의장 루피는 46의 젊고 유능한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18일 오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 합회의 경찰이 발표한 기이할 정도로 빠른 통보였습니다. 경찰은 단 몇 줄의 문장으로 루핀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전하며 즉각적으로 범죄 혐의를 배제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 배제라는 용어는 타살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고 접수부터 공식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면 심근경색일 수도 있지만 독극물 중독이나 보이지 않는 물리적 타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사법 부검이나 정밀한 현장 감식 없이 어떻게 육안만으로 타살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합회의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안지를 채워 넣었음을 의미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이 사건을 사고사로 덮어야만 하는 더 높은 곳에 지시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흘러나온 목격담은 공식 발표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의료진과 내부 관계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루핀의 상태는 단순한 실신이나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고 그 깊이는 뼈가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무실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하거나 극단적인 강요 속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보안이 철저한 상장 기업의 회장실에서 대낮에 벌어진 이 참극은 중국 관료사회의 잔혹한 생존 법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중공의 정치 논리에서 경찰이 상식을 뒤엎고 서둘러 타살을 부정할 때는 단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그 죽음이 최고 권력층의 정치적 임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46의 전도 유망한 국영기업 간부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이는 조직의 배신자를 처단하는 흑사회 방식이거나 혹은 더 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하이난 항공의 왕젠이나 기거미 조사실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수많은 고위 관료들의 모습이 루핀의 죽음 위로 겹쳐집니다. 루핀이라는 이름은 이제 중공의 비밀, 데스노트에 적힌 새로운 암호가 되었습니다. 그 암호의 뜻은 바로 입을 다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루핀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가 이끌던 국돈 양자는 단순한 IT 기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시진핑 주석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온 신질 생산력의 본보기이자
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대표였습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내에서는 애국 기업이자 국가의 보배로 칭송받았습니다. 국돈 양자가 추진한 양자 암호 통신망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도청이 불가능한 절대 보안 기술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국제학술계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실제 공학적인 유용성보다는 막대한 장비 구입비를 청구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의 완성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규모였습니다. 사업이 비싸고 복잡할수록 국가 금고에서 돈을 빼내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돈 양자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상식적으로 폭등했습니다. 제품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기업 가치는 수조 원에 달하는 이 기이한 현상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이 시장을 조작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부실 기업에 산소호흡기를 붙여준 것은 다름 아닌 국영기업 중국전송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중국전송은 적자에 허덕이는 국돈 양자에 약 3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이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경영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밀한 자금 수혈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바로 이 자금 흐름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전송에서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루핀의 과거 상관이자 안후이 전송의 책임자였던 탕커는 이후 광둥성 전송의 수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당시 광둥성 1인자는 현재 신장자치구 서기인 마싱루이였고 이 모든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분배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바로 시진핑의 오른팔 딩쉐샹입니다. 루핀에서 시작해 탕커와 마싱루이를 거쳐 딩쉐샹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권력의 사슬이 마침내 선명해집니다. 딩쉐샹에게 양자기술이라는 명분은 가족과 측근들의 배를 불리는 거대한 세탁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국가 예산과 개미 투자자들의 피땀 어린 돈이 연구비라는 이름으로 국돈 양자에 흘러들어갔고 루피는 그 자금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가장 잘 아는 설계자였습니다. 이제 반대파의 칼날이 딩쉐샹의 목전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루핀이 살아있다는 것은 딩쉐샹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가 조사실에서 입을 여는 순간 딩쉐샹은 물론 시진핑의 핵심 인맥 전체가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핀의 의식상실은 결국 딩쉐샹의 돈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으며 동시에 거대한 정치적 시한폭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페이에서 흘러나온 피비린내가 돈의 액수와 권력의 비정함을 증명했다면 베이징의 동면화 후동에서 벌어진 일은 중공 권력층의 또 다른 치부인 체면과 문화적 지배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옮겨 중앙희곡학원의 하오룽 원장이 자수했다는 소식에 담긴 진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루핀의 죽음이 참혹한 물리적 숙청이었다면 하오룽의 몰락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우아하게 설계된 정치적 타격입니다. 하지만 그 살상력만큼은 루핀의 사건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오룽의 몰락은 시진핑 주석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 즉 영부인 펑리 위안의 명성과 권위에 직접적인 흠집을 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오룽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연기를 가르치는 학자나 연극 연출가로만 본다면 이는 중공의 예술계를 너무나 순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3대 예술 명문이라 불리는 중앙희곡학원과 베이징 영화학원, 그리고 상하이 희곡학원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그 뒤에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거대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오룽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로켓과 같은 초고속 승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2016년에야 부원장 자리에 올랐지만 불과 2년 뒤인 2018년에 곧바로 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18년은 시진핑 주석이 헌법을 개정하고 임기제를 폐지하며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던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영부인 펑리 위안이 예술 지도자와 세계보건기구 대사라는 직함을 앞세워 문화예술 교육 전면에 나서며 영향력을 극대화하던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오룽에게는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두 가지 핵심적인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꼬리표를 하나씩 떼어보면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를 잡아 넣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꼬리표는
그가 배우 진동의 스승이라는 점입니다. 진동은 현재 중국 대륙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최근 관영 대작 드라마인 서북세월에서 주인공 시중신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중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의 친부입니다. 중공의 선전규율상 국가 지도자와 그 가족을 연기하는 배우는 단순한 연기력을 넘어 지극히 엄격한 정치적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진동이 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시진핑 가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전용 배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동의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인 하오룽이 갑작스럽게 기검 위에 자수했습니다. 제자가 화면 속에서 태상황의 업적을 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스승이 범죄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는 주인에게 직접 매질을 하지 못해 그가 아끼는 사냥개를 때려잡는 격이며 전 국민에게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가문을 빛내주는 사람의 스승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황제의 전용 극단장이 목이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황제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두 번째이자 더욱 치명적인 꼬리표는 하오룽이 이른바 부인 노선의 수혜자라는 사실입니다. 하오룽을 발탁한 인물은 당시 고등교육을 담당했던 교육부 부부장 임해청이었습니다. 임해청은 단순한 기술 관료가 아닙니다. 수많은 공개 보도와 사진 속에서 펑리위안이 칭화대학교를 방문하거나 에이즈 예방 홍보 활동을 할 때마다 그 곁을 지켰던 인물이 바로 임해청입니다.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는 교육계와 예술계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임해청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줄을 잘 서는 간부들을 대거 발탁했는데 하오룽은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중앙희곡학원은 중국 연예계의 황푸군관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장악한다는 것은 연예계의 인재 공급 통로를 통제하는 것이며 연예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는 거대한 자금 세탁 통로와 이데올로기 전파 플랫폼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오룽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예술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아첨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2023년 정협위원으로서 디지털 연극이 디지털 중국을 돕는다는 제안을 내놓아 동료 예술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극은 수천 년 동안 현장감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감정 교류를 생명으로 여겨온 예술입니다. 그런데 이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시진핑 주석과 딩쉐샹 부총리가 추진하던 디지털 독재와 빅데이터 감시, 그리고 이른바 신질 생산력이라는 구호에 발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술을 권력의 도구로 바쳐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군부의 실세인 장유샤와 원로파들은 펑리위안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 주변의 깃털을 하나씩 뽑아내는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하오룽을 잡아들인 것은 이 전략의 정밀한 실행입니다. 이는 첫째로 펑리위안 주변을 맴돌며 부인 노선을 통해 출세하려던 예술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오룽이 아무리 유명하고 영부인과 가깝다고 해도 기거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잡아넣을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로 이는 교육계에 남아있는 친시진핑 세력을 청산하려는 시도입니다. 임해청은 비록 은퇴했지만 교육부 내에 심어놓은 그녀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오룽을 통해 과거 임해청이 발탁한 기회주의자들을 붙여내고 그 자리를 반대파가 인정하는 인물들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하오룽은 과거 홍백기사라는 제목의 연극을 연출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 자체가 이제 한 편의 홍백기사가 되었습니다. 붉은색은 관직에 눈이 멀어 권력에 아첨하던 그의 야망을 상징하고, 흰색은 이제 그가 입게 된 차가운 수인복을 상징합니다. 고층 건물을 짓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며 영화를 누리더니 결국 스스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루핀 사건이 돈줄을 끊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하오룽 사건은 영부인의 면모를 깎아내리기 위한 상징적 처형입니다. 이제 청도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을 통해 장유샤가 이끄는 군부 세력의 청산 작업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12월 18일 청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 주임 왕원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은퇴한 지방관리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의 뒤에는
거대한 유령인 네일계의 샤오젠화가 서 있습니다. 왕원화는 이미 낙마한 전 청도시장 장신치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으며 장신치는 중기위가 공인한 샤오젠화의 충실한 앞잡이였습니다. 과거 장신치는 유방은행의 지분 70%를 샤오젠화에게 헐값에 넘기고 막대한 뇌물을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샤오젠화는 누구의 자금 관리인입니까? 바로 시진핑 주석의 누나 제차오차오와 매형 덩자구이의 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샤오젠화가 납치되듯 본토로 압송된 배경에는 가문의 자산 비밀을 지키기 위한 시진핑 주석의 절박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장유샤의 사람들이 왕원화라는 오래된 장부를 다시 들춰내는 목적은 자명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펑리 위안의 제부인 허싱젠이 과거 네일계 자산 인수와 관련된 부동산 회사의 주주 명단에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원화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결국 시진핑 주석에게 당신의 가문이 과거 산둥과 홍콩 금융권에서 저지른 지저분한 일들을 우리가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한의 압박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자금 세탁부터 예술계의 아첨 노선, 그리고 가문의 은밀한 자금 추적까지 세 갈래의 칼날이 동시에 시진핑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전해진 소식은 이번 숙청의 불꽃이 단순히 개인의 비리를 넘어 시진핑 가문의 깊숙한 치부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12월 18일 산둥성 청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 주임이었던 왕원화가 조사를 받게 된 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은퇴한 지 수년이 지난 인물이지만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왕원화의 배후를 추적하면 우리는 중공,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유령이라 불리는 네일계의 샤오젠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왕원화는 과거 청도시장 장신치와 함께 일하며 네일계가 청도의 금융자산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신치는 이미 중기위에 의해 네일계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낙인 찍힌 인물입니다. 그는 유방은행의 지분 70%를 샤오젠화에게 헐값에 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부를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샤오젠화는 과연 누구를 위해 그 거대한 자금을 움직였습니까?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누나인 제차오차오와 매형 덩자구이의 자산을 관리하던 이른바 슈퍼 화이트 글로브였습니다. 과거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샤오젠화가 본토 요원들에 의해 압송되었던 극적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를 잡아들인 이유는 가문의 은밀한 자산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유샤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왕원화라는 오래된 인물을 통해 다시금 네일계의 장부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심장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입니다. 특히 펑리 위안의 제부인 허싱젠이 네일계 자산 인수와 관련된 부동산 회사의 주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이번 공격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왕원화의 과거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 당신 가문이 산둥과 홍콩 그리고 금융권에서 저지른 모든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만약 순순히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증거들을 하나씩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극한의 압박수단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자금 세탁 추적과 예술계의 아첨꾼 숙청, 그리고 가문의 치명적인 금융비리 폭로까지 이 세 갈래의 칼날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하페이와 베이징, 그리고 청도에서 벌어진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극은 우리에게 중공 고위층 내투의 잔혹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며 판을 깨지 않는 정치가 존재했습니다. 패배한 자는 진청 교도소에서 노후를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루핀의 목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이제 중공의 권력 투쟁이 살려두지 않는 전쟁, 즉 죽느냐 사느냐의 백열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죽은 자만이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잔인한 논리가 중남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루피는 자신이 정권의 핵심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딩쉐샹이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들의 전쟁 속에서 발에 밟혀 죽는 개미에 불과했습니다. 중공이라는 침몰하는 타이타니코 위에서 1등석 승객들은 권력의 중심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오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첨만 잘하면 평생 승승장구할 줄 알았겠지만 정치적 폭풍이 몰아칠 때 그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주군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충직했던 사냥개를 늑대 소굴로 던져버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뉴스들을 보며 단순히 남의 나라 권력 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돈 양자가 날려버린 수천억 원의 손실은 결국 누구의 돈입니까? 그것은 주식시장에 참여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땀 어린 돈이며 국가 금고를 채우고 있던 납세자들의 돈입니다. 예술계의 화려한 거칠애를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료에서 깎아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권력자들이 위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그 전비를 감당하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권력의 마당에서 잔치를 벌이든 장례를 치르든 그 비용은 영원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중공 권력의 심장부에서 새어나오는 이 붉은 피는 거대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도 예술이라는 우아한 탈도 권력의 탐욕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동지 전야에 벌어진 이 참극은 다가올 봄이 결코 따뜻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은폐된 겨울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권력의 비정함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를 직시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은 중공 권력의 심장부인 중남해의 붉은 담장 안쪽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생존 게임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페이에서 희생된 루핀의 피와 베이징에서 스스로를 감옥으로 보낸 하오룽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수족을 자르고 동지들의 심장을 겨누는 비정한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이름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목격했습니다. 양자기술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감춰진 검은 돈의 흐름과 예술이라는 고귀한 탈을 쓴 권력의 아첨은 결국 평범한 이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이 권력의 노름판에서 잃은 판돈은 우리 부모님의 연금이며 우리의 세금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중공이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개인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합니다. 루피는 자신이 국가의 보배인 줄 알았고 하오룽은 자신이 영부인의 최측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그들은 주군의 안위를 위해 가장 먼저 버려지는 소모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권력이 작동하는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조화와 발전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이러한 투쟁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됩니다. 주식시장의 폭락과 경제지표의 왜곡 그리고 사회적 불안은 그들이 벌이는 권력 노름의 결과물입니다. 장펑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이 안개 가득한 정국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을 향한 멈추지 않는 용기와 연대입니다. 권력은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지만 역사는 언제나 깨어있는 대중의 힘에 의해 기록되어 왔습니다. 정보가 차단된 차가운 겨울 속에서 우리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진실을 전합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복잡한 사건 뒤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또한 이 진실의 목소리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장펑이 멈추지 않고 진실을 추적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예리한 소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